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네, 오늘 날씨랑 참 잘 어울리는 최백호 선생님 음성이에요. 가을은 축제의 계절인데 진짜 코로나 이후 축제는 지금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을의 신선한 바람, 사람들 웃음소리, 거리의 음악소리 정말 그리운데요. 예전 모습처럼 완전하게 열리지는 못해도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6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 해볼게요.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오셨어요.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인연이 깊으시죠? 산 증인이죠. 자, 자랑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생색 좀 내야 됩니다. 제가 산 증인이라고 한 이유가요. 네. 96년에 생겼거든요. 부산영화제. 제가 YTN 기자였어요. 문화부 기자. YTN 산 증인이죠.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영화제가 생긴다고 해서 취재 갔었어요. 그리고 그 부산영화제 사무국이 지금처럼 저 센텀 해운대 쪽에 있지 않고 남포동에 있었어요. 아하. 거기 데파트 빌딩이라고 거기 부산국제영화제 현판식 때. 네네, 있어요. 그 현판식 때 제가 바로 옆에서 있었어요. 아, 네. 그 태동의 시기에 있으셨군요. 그거 이제 취재하고 찍고 아하. 인터뷰하려고 음흠. 마이크 마이크 들고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평론가로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영화제에 부장으로 있다가 상무로 진급을 했었는데요. 부산영화제에. 네, 네네. 뭐냐면 이제 술부장이었다가 술상무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보통 그 해운대에서 무슨 이벤트가 많이 열렸었어요. YTN 그만두고 제가 프리랜서로 살면서 거기서 행사 진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남포동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람 다 만났어요. 그럼요. 양조위, 왕가희 뭐 등등 해서. 정말. 그때가 저도 비교적 찬란했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마켓 위원장입니다. 마켓 그렇군요. 공동위원장이고요. 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영화제를 이제 영화 상영하는 어떤 행사로만 생각하시는데 영화가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뭐 상거래 행위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런 상거래 행위를 주선하는 곳이 또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별도로 마켓이 있고요. 칸느 영화제도 칸 필름 마켓이 있고 뭐 베를린도 베를린 필름 마켓이 있고요. 마켓이 다 있습니다. 아메리칸 필름 마켓 뭐 등등. 도쿄 영화제도 도쿄 필름 마켓, 뭐 상하이 영화제도 상하이 필름 마켓이 있죠. 그래서 사실 마켓이 산업적 기반, 영화제의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산 증인으로서. 산 증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거 해야죠. 전관 예우죠. 가난한 예술가한테는 전관 예우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통은 그렇게 전관 예우를 가난한 예술가가 받아도 가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다지 뭐 50억을 받겠습니까 제가. 그러게요. 네. 자, 찬란했던 우리 오동진 평론가의 시절에 함께했던 부산영화제 지금 네. 26년이나 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뭐 지금 한국의 컨텐츠나 영화나 드라마 또 뭐 팝, 뭐 음악, 음식, 뭐 패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과 거의 같고요. 그렇군요. 어쩌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조금 앞서서 선도했죠. 그런 측면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요성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한국이라는 곳이 변방이었고 문화적으로 부산은 불모지였죠. 네, 그런 곳에서 어쨌든 영화적 콘텐츠와 그런 어떤 분위기, 문화적인 어떤 환경들을 일궈내서 아시아권에서 부산영화제가 굉장히 우뚝 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누가 우위에 섰느냐 누가 1위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것이 문화 침략적 그런 어떤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화와 아시아의 영화들을 교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한국이 막 성장했잖아요. 네. 같이 동반 성장을 했고 보통 영화가 성장하기까지는 영화제, 해외 영화제 또
영화상, 해외 영화상 쪽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교두보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부산영화제가 그 교두보 역할을 했죠. 네. 지금의 한국 영화, 한국 문화의 위상을 맡는 씨앗이자 교두보 역할을 하는 네. 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몇 작품이나 상영합니까? 한 70개 나라에서 한 223편이 오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비프라고 조금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영화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동네방네 영화제처럼 부산의 전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영되는 63편까지 포함하면 약 289편 정도. 근데 좀 줄어든 거예요. 원래 그렇군요. 부산영화제가 영화를 상영했을 때 300편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편이 넘었으니까 영화제에서 영화를 다 본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동네방네 영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곳곳에서 틀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부산영화제가 해운대에서 집중돼서 영화제를 하다가 또 원래는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옮겨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티 비프는 좀 찾아가는 영화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그리고 옛날에 고전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부산 지역 전체에 좀 찾아가는 영화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게 커뮤니티 비프입니다. 그런데 공식 선정작은 어쨌든 70개 나라에서 223편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케이스죠. 공식 선정작에 선정됐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어떤 영화제에서? 그렇죠. 들어가기 힘들죠. 사실은 공식 선정작 중에는 공식 경쟁작도 있고 비경쟁작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근데 프로그래밍 과정이 좀 엄선되는 부분인지라 이 작품으로 추천되거나 선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제가 뭐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막 부산 영화제 꽂고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구나. 산 증인이어도. 네, 제가 정말 이건 무슨 역차별이냐 뭐 이러면서 그러긴 합니다만. 술상문을 시켜줘도 그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엄선된 영화들이 공식 선정작으로 선정되는데 개막작도 되게 중요하죠. 개막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사실은 영화제가 개막작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 해에 모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대체적으로 아시아 영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영화, 중국 영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인도 영화일 수도 있고 태국 영화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초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권에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아시아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좀 전 세계로 넓혔죠. 뭐 프랑스 영화도 있고 뭐 심지어 미국 영화도 뭐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고요. 어떤 영화예요? 이게 이제 한대수 씨의 노래 행복의 나라로. 그 약간 뭐랄까 제목을 가져온 거겠죠. 두 남자의 버디무비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징어 게임처럼 현실 세계에서 뭔가 변방으로 밀려난 두 남자의 어쩌면 한탕주의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뭐 사회적 문제 또 개인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상수 영화의 이 영화는 조금 만들어진 지가 기획된 지가 좀 됐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늦춰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개막작으로 이번에 선정했다는 것은 어쨌든 침체되어 있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 영화의 산업적 문화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일신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도하겠다. 이러한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막작을 뭘로 선정했느냐는 영화제가 결코 문화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때로는 정치적일 수도 있고요. 상업적일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임상수 감독의 6년 만에 복귀작 행복의 나라로 박해일 씨와 최민식 씨가 네. 출연하면 네. 뭐 작품성, 대중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을까?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민식 씨가 이제 조금 한 1, 2년 동안 좀 안 보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영화 출연하시느라고 그랬고요. 아마 최민식의 새로운 면모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연기의 저력 이런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임상수 감독이 뭐 워낙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정치적 영화도 만들었고 하녀 같은 예전에 김기현 감독의 예전 작품을 다시 재해석해서 만든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굉장히 발칙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감독이죠. 한국에서 조금 앞서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돈의 맛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저는 잘 담아낸 네. 영화들을 많이 만든 감독이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네. 이번 영화도 참 기대가 네. 됩니다. 그 성격도 영화처럼 까칠해요. 아니 뭐 본인 성격도 뭐. 아니 감독의 성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영화가 네. 뭐 좋으면 좋죠. 아니 그냥 영화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다 까칠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폐막작도 주목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폐막작은 뭐예요? 네, 매연방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죠. 매연방.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고요. 네. 매연방이 미모다. 뭐 보통 평범하게 얘기해서 뭐 미모의 여배우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보다는 개성 있는 여배우인데요. 좋은 작품 굉장히 많이 나왔고 왕가의 광금붕 뭐 등등 홍콩의 전설적인 감독과 작업을 많이 한 그 윗세대 배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매연방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지금의 홍콩 영화계 중국으로 편입됐습니다만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고 과거와 현재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네요. 저는 폐막작은 꼭 보고 싶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사실 홍콩 영화가 아시아 영화의 뭐 거의 독보적인 네, 그 그렇죠. 존재였으니까요. 아유 뭐 영화 잘 모르시는 분도 그럼요. 영웅본색, 뭐 척결상웅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니까요. 매연방이 그 시절의 배우고요. 그렇네요. 워낙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모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홍콩 영화에 대한 올드 팬이시라면 재밌겠네요. 네, 매연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개막작은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폐막작은 매연방으로 마무리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온스크린 섹션이 새롭게 신설된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화가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같이 OTT 영화적 드라마적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쇼폼이라고요. 이제 30분짜리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영화적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산드라 오가 캐나다의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가 나왔던 더 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쇼폼입니다. 이게 30분짜리 6부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50분 1시간짜리 영화, 1시간짜리 드라마나 2시간, 3시간짜리 영화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뭐 러닝타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고 짧게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웹의 영향이기도 하고 이런 스마트폰의 영향이기도 해서 쇼폼과 웹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걸 영화의 스크리닝 방식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제가 담보하느냐 아니면 영화제가 전통적인 영화만을 고집하느냐 이게 논쟁이 많았었고요. 칸느 영화제가 이제 후자였죠. 우리는 뭐 예컨대 OTT 안 튼다. 이래서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트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융합되는 시대고 사실은 그 윈도우나 스크리닝 방식보다는 컨텐츠의 내용에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제는 스펙을 좀 넓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선행적인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온스크린이 그런 취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작년부터 또는 뭐 재작년부터 살짝 발을 담가왔어요. 안 그럴 수가 없었죠. 네, 시대의 흐름이. 근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섹션을 마련하신 거군요. 재작년 헨리 오세 같은 티모시 살라메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그 배우인데 젊은 배우인데 헨리 오세가 사실은 넷플릭스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제에서 틀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맞췄어요. 예컨대 넷플릭스가 공개할 때와 이 부산 영화제가 상영할 때를 이렇게 맞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적인 것들을 교묘하게 맞추기보다는 어쨌든 그쪽의 그 작품들을 섹션화하는 그리고 소개를 정식으로 하는 그런 구조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스트리밍 방식을 영화제가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네. 영화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네요. 극장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윈도우는 바뀌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시스템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스스로 극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집에서 TV를 선택하거나 그렇죠. 다른 방식의 윈도우를 선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극장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쩌면 퇴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체를 어떻게 산업 안으로 그 순기능화 시키느냐가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는 산업을 또는 문화를 끌어가는 어떤 리더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렇네요. 정부의 정책적 방향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투자 등등의 어떤 산업적인 어떤 그런 기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향후 한 3년, 5년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살아남느냐, 굶어 죽느냐. 네. 요런 것도 이제 가늠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극장이 죽는구나. 아하. 아니 근데 평론가님도 지금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만 평론하시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네. 그만큼 하실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평론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과연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적 방식으로 평론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게 텍스트 글을 쓰거나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거나 이런 건데 이제는 윈도우가 바뀌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비대면으로 만나거나 줌 토크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많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과연 그 과거처럼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평론의 방식이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면 축소되는 것이냐는 아직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통적인 영화 평론가 오동진 평론가한테 오징어 게임 평론을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예요. 이 열풍 80개 나라에서 1등.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미국 뉴저지에 계신 그런 그쪽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하고 줌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한국의 그 뭐랄까 이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예컨대 싸이가 뜨면 싸이 노래가 뭐였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뜨면 뭐 강남의 무슨 스타일의 어떤 그런 푸드 음식이 아하.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분출한다는 거죠. 음악, 영화, 드라마, 패션, 음식 이게 한꺼번에 터진대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분야에? 상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지나다니면서 아시안을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 아유 차이니즈 이렇게 그렇죠. 물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시안을 만나면 아유 코리안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제 정말. 네. 샹치라는 영화에서도 그 대목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샹치라는 그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펍에서 이제 뭐 맥주 같은 걸 마실 때 그 상대 카운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아유 코리안 이렇게 물어보죠. 세상에 마블 영화에. 네. 그래서 나 한국인 아니고 나 중국인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유 차이니즈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서 나 중국이 아니고요. 나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사우스야 노스야 뭐 그렇죠. 이런 걸 질문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런 거 구분 없이 아하. 아유 코리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아시안을 대표하는 민족 혹은 인종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징어 게임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예요. 이것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줄다리기 나오고 뭐 달고나 뽑기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딱지치기는 앞에 나오고 구슬치기 나오고 이러는데 다른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게임이에요.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미국에도 스트레처 게임이라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게임이 나오니까 도입부부터. 그렇죠. 도입부에.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이 좋은 거죠. 그렇네요. 근데 한국의 컨텐츠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잔혹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 보기 좀 힘들었어요.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살벌하게 스포하시면 안 돼요. 네, 탈락하면 살벌하게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흡입력을 키웠던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들께서 2부와 6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스포일러를 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2부는 현실의 지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부가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구슬치기가 나오는데 6부에서는 그 현실의 지옥이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내면화되는가를 보여줘요. 아, 왜냐하면 다 배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은 구조결정론자라서 모든 문제가 사회구조가 잘못됐어.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김혜민 씨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악한 부분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물론적 측면과 유심론적 측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충돌해요. 그렇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구조가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악마화시키고 네. 또 그렇게 악마화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구조를 타락시키고 이것에 대한 변증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동혁 감독이 시나리오를 짤 때 대본을 네.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를 잘 짠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거를 아주 어린이 게임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마 이것이 전 세계에 각각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동시에 터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영리한 영화예요. 저는 뭐 걸작의 드라마다. 걸작의 드라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영리하게. 상업적인 측면이고 장르 드라마고. 그렇죠. 네, 장르 영화적 장르 드라마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영리하고 잘 쓰고 구조를 잘 짠 작품입니다. 평론가님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적인 평론가 입장에서 이게 걸작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죠. 상업적으로 시대 정신을 영리하게 반영한 네. 컨텐츠다. 아니 생각해보면 살아남으실 겁니다. 이게 200억 들였어요. 200억 들인 작품은 작가가 어떤 작가주의적 시선만 넣으면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어렵고요. 재미를 넣고 그럼요. 재미와 의미를 자꾸 변주하고 이래야 되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워낙 배우들이 열연을 네. 했죠. 정말. 펄펄 날았죠. 정말요. 정말. 이정재가 워낙 신세계 때 이정재 생각하시면 첫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천에 그 연안부두에서 이렇게 연안부두 그 석양에 황혼의 그 분위기가 나오고 이정재가 이렇게 뒷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재 씨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 수트 뒷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다. 석양하고도 네. 너무 어울려요. 남자 수트 뒤태가 이렇게 멋있는 건 난 처음이다. 난 당신한테 반했다 그랬었는데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오징어 게임에서 완전히 루저잖아요. 트레이닝복이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근데 워낙 이정재 씨가 오브라더스 이런 영화에서 그런 맞아요. 루저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워낙 맞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연기 스펙이 있는 배우고요. 잘했고요. 허성태 이런 배우. 정말. 네, 나쁜 놈. 정말 끝내줬어요. 진짜 잘했어요. 살도 찌우고. 네. 정말 12kg인가를 네, 늘렸다고 찌웠죠. 하더라고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현실의 지옥을 보여주고 각 개인들을 어떻게 내면화하는지를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잘 네. 표현했고 사실 그 앞서 기생충도 그러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개막작인 행복의 나라로도 네, 어떤 그렇군요. 영화인지는 모르지만 이런데 이게 제가 오프닝에도 한번 했지만 좋은데 무슨 질문하시는지 알아요. 좋은데 네. 왜 우리는 이런 네. 걸 잘하는가? 이거 역설이에요. 왜 우린 잘해요 도대체? 사실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고요. 토마 피케티가 항상 얘기하는 세습 자본주의가 심하고 아버지 때문에 50억 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골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화되어 있는 사회인 거죠. 다행인 것은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개인의 극복 의지가 강해요. 그것이 그래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나타나는 거고 아하. 예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를 바꾸거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기 어려워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후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예술이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감정의 충돌이 있거나 종교적 뭔가의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 예술에는 영화가 있고 문학이 있고 음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까라지만 그때 그걸 보면서 그 무대를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지옥의 현실을 영화에서처럼
그걸 그 지옥을 내면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바깥으로 튕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약지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예술로 저항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 저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멋있죠. 이런 얘기는 도스토옙스키가 했습니다. 아니 도스토옙스키는 오징어 게임을 못 봤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런 예술의 감정적 충돌을 겪으면 바뀐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전쟁 네. 얘기하셨고 네. 도스트 그거 분이 도스토옙스키 하셨고 도스트가 하셨고 네, 네. 요거는 우리 네. 오동진 평론가님이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봐도 그래요. 한국이 저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막 뭐 세대 간 어떤 그런 격차가 심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지만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저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확보하는 거죠. 네. 갑자기 어깨가 쭉 펴지면서 니네 봤지? 이 생각을 막 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은 똑똑해요.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쿠바하고 비슷해요. 네. 자원 하나도 없고요. 두 가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좀 잘난 체하는 것처럼 똑똑하고 교육열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도 강해요.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뭔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컨텐츠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요건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OTT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포함됐다라는 새로운 소식까지 네. 어느 시대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화평론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부산영화제의 산증인 오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